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점심 한 끼 같이 먹자는 말. 한마디에 마음을 다해 음식을 준비해 갔다가 문 하나조차 제대로 열어주지 않는 가족 앞에서 인생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된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사소한 오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을 뿐이라고 넘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그 문 앞에 서 있던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 이제 나는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저에게 직접 이 사연을 털어놓은 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오래도록 마음이 무거웠고 이렇게라도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혼자 살고 있는 68살 김말순입니다. 남편은 10여 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저는 혼자 살아왔습니다. 큰 병 없이 남에게 패 끼치지 않고 사는 것이 제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집 앞 시장에 나가 채소를 사고 점심 무렵엔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밥을 먹고 저녁이면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범한 노년의 삶이었습니다. 아들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속을 썩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속으로 걱정이 앞섰습니다. 괜히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눈치 보게 될까, 며느리에게 미움받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절대 간섭하지 말자, 도움을 청하지 말자, 필요 이상으로 연락하지 말자고 말입니다. 처음 몇 해는 그 다짐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명절에만 얼굴을 보고 가끔 안부 전화가 오면 짧게 통화하고 제가 먼저 연락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예의 바른 말투를 쓰긴 했지만 어딘가 벽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벽을 넘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만하면 잘 지내는 거라고 제 나름대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도 문자도 아닌 직접 전화였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며느리 이름이 뜨는 걸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점심시간 괜찮으세요?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제겐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에서 간단히 점심을 먹자고 했고 굳이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이런 전화 한 통에 마음이 흔들리는 제가 우스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기대가 생겼습니다. 아, 그래도 아직은 가족이구나 하는 기대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은 깊이 들지 않았고 머릿속은 괜히 분주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안에 있는 재료들을 하나하나 꺼내 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예전에 맛있게 먹었다고 했던 나물이 떠올랐고 아들이 좋아하던 국도 생각났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된다는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성격이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칼질을 하다 보니 손이 예전처럼 말을 듣지 않아 몇 번이나 손을 멈추고 쉬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바빴습니다. 혹시 간이 싱거울까봐 몇 번이나 맛을 보고 반찬통 뚜껑을 닫으면서도 괜히 다시 열어 확인했습니다.
도시락통을 정리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 이 나이에 인정받고 싶어서 이러는 걸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그저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괜히 늦을까봐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며 지나온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를 키우던 시절, 남편과 살던 시절, 그리고 지금의 제 모습까지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네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괜히 땀이 날까봐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고 옷매무새도 다시 정리했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일찍 온 건 아닐까 싶어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눌렀습니다. 이번에도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텔레비전 소리와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분명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도시락 봉투를 다시 고쳐들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봉투 손잡이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혹시 초인종 소리가 안 들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 번만 더 눌렀습니다. 그제야 현관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놀란 기색도 반가운 기색도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 말은 제 귀에 유난히 차갑게 들렸습니다. 어제 전화로 점심 같이 먹자고 해서 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며느리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바빠서요. 다음에 뵐게요. 그 말과 함께 며느리의 손이 문 손잡이를 더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시락 봉투만 바라보다가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금방 갈게요. 하지만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은 그대로 닫혔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잠겼습니다. 그 소리는 제 가슴 안쪽까지 울렸습니다. 복도에는 저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초인종을 다시 누를 용기도 돌아설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거울 속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가가 많이 꺼져 있었고 얼굴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내려앉았기 때문일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낯설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고 들어왔을 때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에 도시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뚜껑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날 저는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도 이 관계도 이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가 온 게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며느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이라면 그 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날 이후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선 뒤로 저는 애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려 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감정도 무뎌진다고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의 장면은 머릿속에서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던 소리, 며느리의 무심한 얼굴, 손에 남아있던 도시락 봉투의 감촉까지 또렷하게 기억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나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와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통신사 광고 문자만 몇 개 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고는 다시 뒤집어 보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는 먼저 연락을 해볼까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면 그날의 일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괜히 제가 예민했던 사람처럼 보일까봐 스스로를 다독이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벨이 울리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괜히 태어난 목소리를 내려고 몇 번이나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더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응, 그냥 그렇지.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일이 좀 바빠서 자주 못 연락했어. 그 말 속에는 사과도 미안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날의 일을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몇 번이나 반복한 끝에 결국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말이다. 점심 먹자고 해서 갔었는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한숨을 쉬듯 말했습니다. 아, 그거. 그날 갑자기 일정이 좀 꼬였어. 그 말은 너무도 가볍게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제가 괜히 큰 의미를 부여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문 앞에서 서 있던 제 모습을 떠올리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 기다렸었다.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 아니야?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민하다는 말은 늘 저를 조용히 입 다물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보면 되잖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아들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제게는 선을 긋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켜두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화목한 가족들이 웃으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괜히 채널을 돌렸다가 또 돌렸다가 결국 텔레비전을 꺼버렸습니다. 집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뒤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계산대에서 이웃 아주머니를 마주쳤습니다. 요즘 아들네는 잘 지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잘 지내죠. 입에서는 자동처럼 대답이 나왔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괜히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 적막한 공기가 맞이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집이 유난히 넓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마다 남편의 흔적, 아이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저를 붙잡아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 찍은 사진들이 한 장 한 장 넘겨졌습니다. 제가 밥을 먹이며 웃고 있는 사진, 손을 잡고 걸어가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이 아이 하나만 있으면 세상이 다 괜찮을 거라 믿었습니다. 앨범을 덮고 나서야 저는 제 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이 닫힌 순간 저는 이미 가족의 중심에서 한 발짝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우편함을 열어보았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온 고지서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전에 제가 대신 처리해주던 관리비 고지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겠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고지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누군가 말해주지 않아도 상황은 충분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살아온 시간들이 벽과 바닥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이 과연 앞으로도 제 자리가 맞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과 며느리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직은 그 변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모든 걸 참고만 살 수는 없다는 생각만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은 사람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평소처럼 일어나 밥을 지었고 시장에 나가 장을 받고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제 삶은 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매일같이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닫히던 문, 돌아서던 제 발걸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던 제 모습 말입니다. 사람은 잊고 싶지 않은 기억보다 잊어야 할 기억이 더 오래 남는 법인가 봅니다. 괜히 다른 생각을 하려고 텔레비전을 켜도 라디오를 틀어도 그 장면은 불쑥불쑥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더 깊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면 다들 자식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손주 사진을 꺼내 보이며 웃는 사람도 있었고 며느리가 챙겨줬다며 반찬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괜히 제 이야기를 꺼냈다가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순 씨는 요즘 아들네랑 자주 보나? 누군가 툭 던지듯 물었을 때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다들 바쁘잖아. 그 말 한마디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요즘 바쁘다는 말은 가장 편리한 거리두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을 텐데 그날은 집으로 들어가기가 싫었습니다. 문을 열면 또 혼자라는 사실이 그대로 마주쳐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벨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그날 일에 대해 사과를 하려는 건 아닐까 마음 한구석에서 기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잘 지내?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평범해서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응, 그냥 그렇지.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주쯤에 시간 되면 한번 올라올 수 있어? 그 말에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또다시 괜히 기대했다가 상처받는 건 아닐지, 혹시 무언가 부탁할 게 있어서 부른 건 아닐지 말입니다. 왜 그러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들은 말을 고르듯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냥 얼굴도 보고 할 얘기도 좀 있고. 그 말은 모호했습니다. 그만큼 제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결국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거절하는 순간 관계가 더 멀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날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번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또 뭔가를 준비했다가 그 마음마저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네 집에 가는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으면서도
괜히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 옷이 너무 초라한 건 아닌지, 얼굴이 너무 늙어 보이지는 않는지, 별것 아닌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 한참을 쉬었습니다. 지난번 문 앞에서 서 있던 기억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손에 땀이 나서 손수건으로 몇 번이나 닦고 나서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그 말은 예의는 갖췄지만 마음은 담기지 않은 말처럼 들렸습니다.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앉던 자리는 이미 다른 물건들로 채워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제가 함께 앉을 자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은 거실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거기 앉아. 그가 가리킨 자리는 소파의 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물 한 컵을 가져다 놓으며 말했습니다. 차는 따로 없어요. 그 말은 설명이었지만 제 귀에는 선을 긋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견디기 어려워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생활은 어때? 그냥 혼자 살만하다.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반응이 이상하게 서운했습니다. 아들은 곧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생활비 이야기, 병원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이야기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말은 걱정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제가 아닌 그들 부부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나중을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어? 아들의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괜찮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다행이라는 말 속에 안도감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몇 번이나 시계를 봤고 며느리는 계속 주방을 들락거렸습니다. 저는 이 집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신호를 계속 느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불편하면 말해라.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없어. 하지만 그 웃음은 제가 알고 있던 웃음과는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끝내 현관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만 문 앞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엄마, 조심히 가.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기대도 설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한 체념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집의 어머니가 아니라 손님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도 전보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집 문서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아직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나의 방향이 잡혀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자리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자리를 붙잡고 애써 버티는 것이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날 저는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결심한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선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아들네 집을 다녀온 뒤로는 이상하게도 전화기를 자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혹시 연락이 올까 하는 기대가 사라지니
실망도 함께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처럼 서둘러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굳이 바쁠 이유가 없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도 텔레비전을 켜지 않고 창밖을 오래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과 나무들이 전과 다를 바 없는데도 제 마음은 낯설었습니다. 며칠 뒤 오래 알고 지내던 이웃 아주머니가 집에 들렀습니다. 같이 차라도 한 잔 마시자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말순 씨,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 그 말에 저는 괜히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아들네랑은 어때?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 일 없다는 듯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 사는 거지.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주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더 캐묻지 않는 그 태도가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아주머니가 돌아간 뒤 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세월이 벽과 가구마다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 아이를 키우던 시절, 그리고 혼자가 된 뒤의 시간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이 정말 지금의 나에게 맞는 곳일까 하고 말입니다. 넓은 집은 관리하기도 힘들었고 밤이 되면 더 조용해져서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동네 부동산이었습니다. 집 좀 한번 내놓을까 하는데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갑자기요? 네, 그냥 생각이 좀 있어서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리 잘하셨네요. 그 말에 저는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값 이야기가 나왔고 매각 절차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상할 만큼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준비해온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중개인이 돌아가고 난 뒤 저는 식탁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집을 떠난다는 생각이 아직 실감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가벼움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벨소리를 듣고도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 울린 뒤에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요즘 왜 전화가 잘 안 돼? 아들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바빴다. 무슨 일 있어? 그 질문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없어. 나도 나 나름대로 살 게 있지. 아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이미 많은 것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휴대전화를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괜히 손에 쥐고 있으면 또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옷장을 열어 오래된 옷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이제는 입지 않는 옷, 추억만 남은 옷들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손에 쥔 옷 한 벌 한 벌마다 지난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내려놔야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옷을 접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집안을 정리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은 버리고 필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사진 앨범도 꺼내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들 사이에서 저는 점점 제 표정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앨범을 덮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 남아있는 건 이제 추억뿐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부동산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보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특별한 감정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답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리가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증명하기 위한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삶을 제 손으로 다시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용한 정리는 도망이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집을 내놓은 뒤부터 시간은 이상하게 빨리 흘러갔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저는 정리하는 일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버릴지, 뭘 남길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다시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자주 왔습니다. 집을 보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가격을 조금 조정해 보자는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 끌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이 흔들리기 전에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부동산 중개인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평소와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말씀드릴 게 좀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을 보러 온 분이 있는데요. 조건이 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들었습니다. 다만 계약을 서두르고 싶어 하세요. 그 말은 곧 선택의 시간이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그때서야 실감했습니다. 계약 날짜가 잡히고 서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도장 찍을 날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기대도 두려움도 없이 그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하루 앞둔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며느리도 함께 있다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잠깐 올 수 있어?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이유를 묻지 않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집으로 가는 길, 제 마음은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괜히 계약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안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엄마 앉아. 아들의 말에 저는 말없이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물 한 컵을 가져다 놓고는 곧바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집을 정리하신다고 들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는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보다 계산이 먼저 비쳤습니다. 집을 파신다면서요?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에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건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내 집인데 내가 결정하면 안 되니?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큰일은 가족이랑 상의하셔야죠. 그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족? 제가 조용히 되묻자 며느리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점심 먹자고 불러놓고 문도 안 열어주던 그날도 가족이었니?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굳어버렸습니다. 그건 오해였고 아들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해 아니야. 그날 문 앞에서 느꼈던 감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서 있던 다리가 저려오던 순간 집안에서 들리던 웃음소리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던 제 모습까지 그날 이후로 나는 이미 정리했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도 집은 며느리가 말을 잇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계약해. 그 말에 며느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들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갑작스럽잖아. 나한텐 갑작스럽지 않았어. 제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나는 오래 생각했어.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조심스럽던 얼굴에서 초조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그 질문에는 걱정보다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살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누구도 깨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갈게. 아들은 따라 나와 현관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엄마,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 말에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내 선택을 했고 나도 내 선택을 하는 거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다리가 잠시 후들거렸습니다. 손잡이를 꽉 잡고 숨을 고르며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걸 그제야 몸으로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나려 했지만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눈물을 마음속에서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불을 켜두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불을 켜놓고도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 무너짐이야말로 제가 다시 설 수 있는 자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희미하게 제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집 계약을 마치고 돌아온 날 밤 저는 불을 켜놓은 채 소파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몸은 분명 집에 와 있었지만 마음은 아직도 아들네 집 거실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굳은 얼굴, 아들의 당황한 눈빛,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제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되감기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날 저는 강해진 것도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마지막 힘을 쥐어짰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의 소리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냉장고에서 나는 작은 진동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화가 났는지 슬픈지 서운한지조차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분명한 감정 하나는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습니다. 이상하게도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전날 밤보다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나를 위한 시간을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잔금 날짜와 이사 일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달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날짜들이 하나둘 제 삶의 새로운 구간을 표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혼자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늘 장 보러 가거나 병원에 갈 때만 다니던 길이었는데 그날은 목적 없이 그냥 내려서 거리를 걸었습니다. 상점 앞에 붙은 세일 문구,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길가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순간 받지 말까 하는 생각도 스쳤지만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어제는 말이 좀 심했어. 아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말에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상처받았다는 건 알겠어. 그제야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면 됐다. 그 짧은 대답 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뭔가 더 말하려다 멈춘 듯 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너무 멀리 가려고 하지는 마. 그 말에 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 그건 도망이 아니야.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다시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들의 말이 제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이사갈 곳을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용한 지방의 작은 도시, 병원과 시장이 가까운 곳, 혼자 살아도 불편하지 않을 곳을 조건으로 하나씩 체크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오래된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가계부였습니다. 그 안에는 제 글씨로 적힌 메모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 학원비, 겨울 코트, 말순 약값. 그 마지막 메모를 보며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한 깨달음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평생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에게 맞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이름으로 산 시간은 얼마나 되었을까? 그 질문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밥을 차려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노래자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채널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은 끝까지 보았습니다. 무대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노인들을 보며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제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주름도 처진 어깨도 그대로였지만 그 얼굴 속에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더 이상 참기만 하지 않겠다는 다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고 아무 문도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한 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의 삶은 누군가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삶이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삿날이 가까워질수록 집안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장롱은 텅 비었고 벽에 걸려있던 액자도 하나둘 내려왔습니다. 사람이 살던 흔적이 사라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이 집에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났기 때문입니다. 잔금 치르는 날을 이틀 앞둔 아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부동산도 택배 기사도 아닌 번호였습니다. 아들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오늘 잠깐 볼 수 있어? 아들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이미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제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집 얘기 좀 하려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와. 그 말에 아들은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점심 무렵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집에 들어섰습니다. 며느리가 이 집에 온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는 며느리의 시선은 처음부터 불안해 보였습니다. 비어있는 거실과 정리된 가구들을 보고서야 이 일이 정말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실감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 집이 거의 다 정리됐네요. 그 말에는 놀람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이제 곧 나가.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엄마, 진짜 여기서 나가려고?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계약 끝났어. 그 말이 떨어지자 집안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하시면 저희도 준비가. 그 말에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뭘 준비하라고 한 적 있니? 제 말은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한 걸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그 말에 저는 잠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너희 말대로라면 큰 잘못은 아니었겠지.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은 큰 일로만 무너지는 게 아니야.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날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닫힌 문 앞, 손에 들린 도시락,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서던 제 모습 말입니다. 문을 안 열어준 게 아니라 그날 너희는 나한테 마음을 닫았어.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날은 진짜 상황이 좀. 아들이 말을 잇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명 듣고 싶지 않아. 그 말은 잔인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가 듣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며느리가 그제야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날은 제가 경솔했어요. 그 말은 사과처럼 들렸지만 늦은 말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이렇게 늦게 나오는 게 더 서운하구나.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는 눈을 피했습니다. 아들은 조급해진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데? 그 질문에는 걱정보다 불안이 더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산다. 제가 담담하게 말하자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말문을 잃었습니다. 너희 집 근처로 갈 생각도 없어. 필요하면 연락은 하겠지.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니야. 제 말 하나하나가 이 집의 공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밀려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저희랑 너무 멀어지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어지는 게 아니라 제자리로 가는 거야.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들이 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엄마. 아들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오랜만이었지만 예전만큼 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도 이제 내 삶 살아. 제가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인생까지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어. 그 말은 아들을 위한 말이기도 했고 저 자신을 위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번에는 제 가슴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문은 더 이상 저를 밀어내는 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닫은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저는 비어있는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대면이 끝났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한마디가 울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나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삿날 아침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찾아왔습니다. 알람을 맞추지 않았는데도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마지막 밤을 보낸 집은 낯설 만큼 비어 있었고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저는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울고 웃던 수많은 날들이 그 빛 속에 섞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큰 가방 2개뿐이었습니다. 옷 몇 벌, 약통, 사진 몇 장,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 평생을 살던 집을 떠나는데도 이렇게 짐이 적다는 사실이 조금은 서글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담담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만큼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텅 빈 거실, 불 꺼진 방, 오래 서 있던 자리에 남은 가구 자국들. 손으로 벽을 한번 쓰다듬고 문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이 집은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품어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되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면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문을 나서며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의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 먼저 이상한 평온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택시는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제 짐을 트렁크에 싣고는 목적지를 물었습니다. 제가 새로 가게 될 동네 이름을 말하자 조용한 데네요. 하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괜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창밖 풍경이 천천히 뒤로 흘러갔습니다. 익숙했던 거리, 자주 다니던 길, 오래된 간판들이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작별 인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출발했어? 아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응, 가는 중이야.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몸은 괜찮아? 그 질문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도착하면 연락해. 그래. 그것으로 통화는 끝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더 많은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새로 도착한 동네는 정말로 조용했습니다. 높은 건물도 없고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마트와 병원, 공원이 가까이 모여 있었습니다. 혼자 살기엔 딱 알맞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창문을 열자 낯선 공기와 함께 바람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을 맞으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첫날 저녁 저는 혼자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대단한 반찬은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밥맛이 유난히 좋았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식사였습니다. 밥을 먹고 난 뒤 저는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혼자 산책하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만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니구나 하고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켜자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함께 듣던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며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리움이 저를 붙잡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낯선 집, 낯선 조명 아래에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였고 머리는 더 휘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 그 말은 위로이자 다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열고 햇빛을 맞으며 차를 끓였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고 아무 일정도 없었지만 그 시간이 전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누군가의 선택에서 밀려난 인생이 아니라 제가 직접 고른 인생의 첫날이 바로 이 아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제가 선택한 하루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